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률사무소 다정의 이영재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창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현재 창업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 법률적인 쟁점에 관해서 제가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4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인 쟁점,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쟁점, 근로계약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회사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필수적인 계약서 작성의 부분부터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소설가가 이제 소설을 탈고하고 책에 사파를 넣고 싶은데 자기는 이제 그림에 소질이 없어서 소설가는 사파가에게 1페이지에 10만 원이라는 조건으로 의뢰를 하게 되죠. 사파가는 이제 페이지당 20만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소설가는 이제 10만 원이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제안을 하였고 이 사파가가 10만 원에 사파를 하겠다라는 의사 합치가 있을 경우에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 표시가 이제 합치가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이 계약이 성립이 돼버리면은 당사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게 되는 법률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소설가는 사파가에게 돈 10만 원을 지급해야 되겠죠. 대신 사파가는 소설가가 제시한 요구했던 그림을 그려줘야 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계약의 요건에 대해서 제가 또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합의가 되면은 계약이 성립이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의사표시만 있으면은 계약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굳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한 이 계약에 대해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필요하겠죠. 물론 구두계약도 계약이긴 하지만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구두계약은 굉장히 입증에 곤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겠지만 이 계약이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결렬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계약서에는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겠죠. 제일 중요한 것이 계약 당사자의 특정입니다.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정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굉장한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제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 사안에서는 주식회사 대한민국 대표이사 홍길동이라고 적혀져 있고 법인 도장이 찍혀져 있는 거죠. 이 계약서에서는 홍길동 개인에 대한 도장이 찍혀 있는 거고, 이 사례에서는 주식회사 대한민국 대표이사 홍길동인데 홍길동 개인에 대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자, 요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 대표이사 홍길동이라고 적혀 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홍길동은 그 회사의 대표자만을 말하는 것일 뿐 계약의 당사자는 법인입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법인이 계약을 체결한 게 되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는 계약의 당사자는 홍길동입니다. 대표이사가 홍길동이기 때문에 나는 회사랑 계약을 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상호가 들어가 있지도 않고 홍길동 개인에 대한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 계약에서는 홍길동과 계약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사례는 굉장히 애매한 사례인데 이제 주식회사 대한민국 대표이사 홍길동이라고 주식회사를 나타내는 서명이 있지만 도장이 홍길동 개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의 소지가 생기는 것이죠. 계약 당사자가 명확해야지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원고 피고가 확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 계약서에서 주식회사 대한민국과 계약을 체결한 갑이라는 사람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갑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홍길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부적법한 소로 각하 처분이 나오겠죠. 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당사자 갑은 주식회사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과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고, 홍길동 개인과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분쟁에 있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야지 분쟁에 대한 주체, 해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정이 되는 것이죠. 좀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물품 공급 계약서에 공급자의 대표이사 개인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은 법인을 상대로 소송할 수가 없고,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은 돈이 없고 법인은 이제 돈이 많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겠죠. 대표이사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손해를 보전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책임 증명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요 케이스에서도 주식회사 한올 주식회사 대표이사 돼 있고 법인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죠. 대표이사는 솔직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농업회사 법인과 계약을 맺게 된 것이죠. 요 경우에서는 이제 홍길동 이 회사와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홍길동과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그 상대 홍길동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대한민국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계약서는 매우 중요하죠. 민사 분쟁에서 계약서는 너무나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장만으로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의무와 권리에 관해서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계약서를 근거로 주장 입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쟁 진행 시 입증 자료 중 가장 우선으로 보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과연 이제 우리 흔히들 전관예우 8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이러한 증거들을 무시하고 이길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일반인들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고, 모든 재판은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새롭게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인터넷에 있는 어떤 표준 계약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표준 계약서를 좀 활용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한결 좀 편하게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약서에서도 이제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위약금과 위약벌,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 예정이라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이 되어 있고 서로 잘 이행을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느 누군가가 계약을 불이행한다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항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약금과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이라는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위약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이라는 것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위약벌은 실제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 좀 당사자들이 정한 금액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5월 5일까지 물건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위약벌로 하루 지연된 만큼 50만 원의 위약벌을 한다. 실제 손해 발생액은 5천만 원이지만 위약벌로 50만 원을 추가로 지정을 해 놓으면은 그거에 대한 압박으로 더 이행이 좀 용이하게끔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죠. 이 위약벌과 실제 손해배상액은 전혀 이제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 위약벌은 위약벌은 이행을 좀 확보하기 위한 강제적인 수단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고, 실제 손해에 관해서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보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손해배상액 예정이라는 것은 한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미리 좀 예정을 해놓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5월 5일까지 사진을 인화를 하는 계약, 사진을 출력을 받아야 되는 계약을 맺었는데 실제 이루어진 것은 5월 8일이 되는 것이죠. 사진 출력으로 인해 사진이 이제 출력이 늦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액을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계약이 5월 5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손해배상액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규정을 정해 놓으면은 별다른 손해배상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없이 그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손해배상액을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손해배상금에 관해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민법 제47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귀책 사유로 인해서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계약 위반의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 특별손해이건 통상손해이건 손해의 범위를 좀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손해배상액을 지정을 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 좀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해서도 중요한 내용인데 일방의 어떤 채무 불이행과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그 신뢰관계에 관해서 굉장히 파탄의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민법 제544조와 545조, 546조에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 정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해지권이 발생하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계약 해제를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약서상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쉽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은 한 일방 당사자가 굉장히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정말 유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양 당사자의 기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계약 체결일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을 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주소, 대표이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등을 통해서 대표이사가 누군지, 대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와 이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들 여러 사람들이 회사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누가 이 계약의 대표권을 가지고 계약서 작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체결을 증명해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해서 각각 한 통씩 보관한다. 쭉 이제 사업자 번호, 그다음에 도장까지 다 찍혀 있는 계약서입니다. 이게. 자, 이제 구두 계약이 이제 실무상 굉장한 쟁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구두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은 당연히 계약이 성립을 하겠죠. 좀 전에 아까 제가 처음 예시를 들었던 사례만큼 보통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원칙이지만 관행적으로 계약서를 작성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계약서는요 이쪽 게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이라는 것은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두 계약도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이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녹음기나 휴대폰 어플 등을 통해서 녹음을 하신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입증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판에 가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구두 계약도 계약인가? 당연히 계약이죠. 계약이고 의사 합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계약이긴 한데 쉽지가 않죠. 그런 것들을 다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입증은 간접적인 방법들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뭐 녹음이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 구체적 정황들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있는 것보다 소송이 굉장히 길어지고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다음으로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제가 좀 사례 위주로 좀 편하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 사업자와 주식회사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설립 절차는 매우 간편하죠. 사업자 등록으로만 가능하고, 다만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설립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법인격이 성립이 되겠죠. 최소 자본금에 관해서도 개인 사업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도 제한은 없습니다. 예전에 5천만 원 이상의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최소 자본금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영상의 책임에 관해서도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 모두가 책임을 지지만 주식회사는 이사회, 주로 대표이사가 경영상의 책임을 지고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대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 방식에 관해서도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 임의대로 할 수가 있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와 어떤 주주총회의 감독을 받으면서 경영을 해내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타 쭉 내용은 있고, 자본 조달 방식에 관해서는 주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하거나 여윳돈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겠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신주 발행이나 회사채 발행 등으로 자본 조달이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시는 신용이나 노무,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을 출자를 해야 되지만 신용이나 기술, 노하우 등을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무상으로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K대학교 학생 ABC가 졸업작품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졸업과제를 심사한 D 교수가 사업 아이템이 성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사업 자금 1억을 대여해 줄 테니까 회사를 한번 설립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ABC가 각각 30% 지분을 가지고, ABC는 기술자입니다. 기술. 자금을 투자한 D 교수는 회사의 지분의 10%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물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주식회사는 물적 회사입니다. 물적 회사이기 때문에 노무나 신용 같은 것을 출자를 할 수가 없고 오로지 자본을 출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ABC가 자기 자본을 출자하지 않고 지분을 30%를 각각 30%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회사를 설립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D 교수가 1억 전액을 출자를 한 후에 D 교수가 1인 주주가 된 다음에 대학생 ABC에게 각각의 약속했던 지분 30%를 증여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설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인을 운영할 때 주주총회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B가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했고 기관 투자자가 10억의 투자 유치 제안을 하였습니다. 투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이제 AB는 투자 유치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보냈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러한 투자자의 투자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주주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하는 목적은 정관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죠. 주식의 총수와 종류 등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환 전환 주식을 우리가 투자자에게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2주 전에 소집 통보가 필요합니다. 원칙으로는 서면으로 종이로
통보를 해야 되나, 모든 주주들이 전자서신이나 뭐 문자, 이메일 등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걸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방식으로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에서 점심시간 후 회의실에 모여 정관 변경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면 주주 소집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 변경 효력이 무효가 되는가? 제가 했던 말인 거죠. 2주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는데 한 공간에서 주주 모두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소집 절차를 생략한 채 주주총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럴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사회 관련해서 쟁점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A, B, C가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각 지분은 3분의 1씩 동등한 비율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 A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고 B, C는 등기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B가 그 사업 장부를 보는 과정에서 A의 좀 비위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는 A를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을 시키고 싶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해임이 가능한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A를 대표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주주총회를 열어서 해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사회 소집은 대표이사가 소집하게 되어 있는데, 이 대표이사가 자기 자신을 해임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개최할 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B도 등기이사이기 때문에 A 대표이사에게 이러한 요구를 했는데 A 대표이사가 불응할 경우에는 B 스스로가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A와 C를 상대로 이사회 개최를 한다는 통보를 한 다음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A를 해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A가 이제 그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B가 이제 대표이사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A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것이지 이사의 자리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B 입장에서는 A 전 대표이사죠. A 전 대표이사에게 이사 보수가 나가는 것도 아까워서 이번에는 등기이사에서도 해임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사의 해임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참석 주식 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결만 있으면은 B는 등기이사에서도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B가 주주의 지위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의 지위를 박탈할 수는 없지만 이사의 자리에서도 해임을 시킬 수 있는 장치가 우리 상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상호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 소재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주식회사 다전컴퍼니가 사업적으로 성공을 이루어서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전을 하면서 회사 이름을 주식회사 다전컴퍼니가 아닌 주식회사 다정으로 변경을 해서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알아봤는데 서울에는 이미 주식회사 다정이라는 회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요 경우에 과연 본점을 서울로 이전을 하면서 주식회사 다정으로 상호를 변경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겠죠. 우리 상법상에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 규정을 근거로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업체가 아니라면 주식회사 다정으로 등록이 가능하겠죠.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다정이, 기존에 있는 다정이 건설업에 있다거나 금융업에 있을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주식회사 다정으로 등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프트웨어 업체라면, 불행하게도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라면은
우리 부산에 있는 다정 대표님이 혹시 다정 주식회사나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 다정으로 등록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요 상호라는 것이 주식회사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정이 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회사 다정이건 주식회사 다정이건 다정 주식회사건 주식회사 다정이건 간에 이미 서울의 소프트웨어부로 주식회사 다정이라는 회사가 있으면 그 상호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스톡옵션에 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A 회사라는 회사인데 전기 자동차,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전기 자동차에 들어간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비상장 기업이고 비벤처 기업입니다. 다만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회사가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 직원들에게 좀 동기부여를 하고자 소위 이제 스톡옵션,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톡옵션을 하는 방식과 절차, 그 다음에 유의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상장 비벤처 회사일 경우, 상장 회사는 좀 다르지만 비상장 비벤처 회사일 경우에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스톡옵션 관련 내용은 회사의 어떤 정관의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정관에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스톡옵션을 직원들에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또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을 해서 그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직원과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이 직원은 스톡옵션을 당장 팔고 회사를 또 옮기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아니면은 스톡옵션을 받았는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고 그 주식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인들 입장에서도 빨리 이 주식을 처분을 하고 현금화시키려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게 되겠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들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일부터 스톡옵션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이 회사를 재임하거나 재직을 해야지 나중에 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받자마자 바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2년 이상의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이 강행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퇴직, 예를 들어서 아무 이유 없이 퇴사를 당했다거나 퇴임을 당한 경우에라도 그 즉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야지만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사망을 하였고 그 스톡옵션 받은 주식을 상속인들이 바로 행사는 할 수는 없고 어쨌든 2년이란 기간은 경과해야지 스톡옵션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챕터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 사업이 핵심은 기술력이죠. 기술력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고려 청자를 기준으로 이 장인들은 자신의 어떤 독특한 유약 기술을 가지고 독점적인 생산 판매를 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력 하나만 가지고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독점적인 권한을 기술력만 가지고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특허라는 제도적인 보호 장치를 통해서 기술력을 보호를 받고 있죠. 자신의 기술력이 후발주자들에게 따라잡힐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이러한 가정이 없으면 특허라는 개념이 필요 없겠지만 여러 경쟁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특허권을 획득해서 20년간
후발주자로부터 안전하게 시장에서 자신의 어떤 지위와 기술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특허증, 디자인 등록증, 그 다음에 맥도날드에 대한 상표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에는 크게 세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저작권, 그 다음에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허권, 핵심 기술입니다. 그 다음 실용신안, 디자인, 그 다음에 상표권이 규정이 되어 있고, 저작권에도 저작권이라는 게 있고, 저작인접권,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저작권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신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들어온 개념인데,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사이의 경계가 좀 불분명하고 최첨단 기술일 경우에는 따로 신지식재산권이라는 항목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특허권, 이 아이폰이나 갤럭시에 보면은 디스플레이 기술과 배터리 기술, 카메라 기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OS 기술들이 들어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특허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실용신안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휴대폰 케이스 같은 경우들, 그다음에 충전기와 이런 케이블 같은 경우들, 이런 걸로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 디자인관에서도 이제 애플과 삼성에서 소송전을 벌일 만큼 특허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자체의 형상, 액정 디자인, 카메라 위치, 그 다음에 노치 디자인 같은 이런 디자인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상표, 휴대폰 명칭, 우리 아이폰이라는 명칭 아무나 못 쓰죠. 애플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작사 명칭, 그 다음에 부속품 명칭 등을 상표권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에서도 산업재산권에서도 조금 이제 각 권리들마다 보호 기간이 좀 다르고 그 권리 발생 및 내용에 관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권은 원천 기술을 말하는 것이고, 실용신안권은 고안한 어떤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디자인이고, 상표권은 기호, 문자, 도형 등 우리 애플에서 사과 모양이 상표권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죠. 보호기간은 특허권은 이제 20년, 출원일부터 20년, 그 다음에 실용신안권은 10년, 디자인권 20년, 상표권은 설정 등록일부터 10년간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작권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해서 그 저작자가 또는 그 권리의 승계인이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음악, 작곡 같은 경우도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겠죠.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저작자의 권리로 모든 창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다 보호를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연물, 금강산이 아름답다 해가지고 금강산에 어떤 저작권이 있는 건 아니죠. AI가 단독으로 만든 그런 창작물도 AI가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저작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유튜브나 이런 OTT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죠. 노래, 아티스트, 앨범, 이렇게 해서 이 저작자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요즘 시대에 많은 이제 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도 크게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으로 나누는데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작 인격권 중에서 공표권, 내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 내가
표현을 하거나 표현하지 않을, 공표를 하거나 공표를 하지 않을 권리. 그 다음에 뭐 저작권에 대한 성명 표시, 내가 저작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권리고, 내 저작물을 공개를 했지만 남이 사용을 하게끔 허용을 했지만 내가 저작권자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공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비록 저작권이 있지만 이 저작권에 대해서 수정이나 뭐 첨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마음껏 저작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복제권도 있을 거고, 이거를 공중에 다수를 상대로 방송을 통해서 표시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저작권이 되는 것이죠. 지금 뭐 요런 문제, 폰트 관련해서 그 네이버나 여러 검색 엔진에 검색을 하다 보면은 뭐 이제 협박 내용 증명들이 오는 게 되는 거죠. 무심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폰트로 이제 뭐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어느 순간 모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을 침해했으니까 구매를 해라는 등의 어떤 내용 증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 폰트 도안, 이제 가나다 이런 이제 폰트 도안들이 있는데, 이 폰트 도안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우리 그 저작권에서 말하는 이런 폰트 관련 문제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이 폰트 파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폰트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컴퓨터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설치에 되어 있는 그 폰트, 보통 이런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폰트 파일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폰트를 이용해서 출력 결과물은 저작권의 대상에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자,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폰트 파일 입수가 가능한데, 권리자의 표시 또는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없는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다운로드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인가? 침해 아닙니다. 다운로드 받는 게 뭐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자, 외주 제작 시 사용된 폰트 파일 이용 책임. 뭐 A가 웹 디자이너 B에게 의뢰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갈 이미지를 제작했고, B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 폰트 파일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제작을 했죠.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A에게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A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우리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외주 업체에 의뢰를 해서 만든 결과물인데, 이런 이미지나 이런 폰트, 글꼴을 과연 다 삭제를 해야 되느냐? 아니죠. 웹 디자이너 B가 그 특정 글자체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 그로 인한 결과물은 웹 디자이너 B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죠. B 컴퓨터에 그런 폰트 파일이 있으면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겠죠. B 인쇄소에서 A 업체로부터 현수막 인쇄 의뢰를 받아서 출력을 했는데, 법무법인이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유는 현수막에 이용된 A 업체의 그 로고가 자신의 글자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A 업체에게 허락을 했으나 B에게는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법무법인의 주장, 뭐 내용 증명은 날려오죠. 수없이 날려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전혀 뭐 저작권 침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A 업체가 디자인한 로고 이미지를 받아서 현수막으로 출력만 한 경우에 폰트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출력만 한 경우에는 B 인쇄소가 해당 그 파일을 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신지식 재산권에는 뭐 반도체 설계 기술, 뭐 소프트웨어, 아주 복잡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영업 비밀, 뭐 데이터베이스 정보, 기타 뭐 인터넷 도메인 네임, 뭐 이런 것도 기존의 어떤 저작권이나 산업재산권의 범주에 좀 포함시키기가 좀 애매했던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신지식 재산권으로 규정을 해서 제도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나 쉽게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지식 재산권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관리에 관한 법률적인 쟁점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원과의 법률 분쟁,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이제 제일 처음 시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입니다. 제가 1챕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구두계약으로, 구두상의 합의로도 근로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조건과 어떤 근로조건의 명시, 서면교부 의무, 종이로 만든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구두계약으로도 상대방이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무를 위배했을 경우에는 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좋든 싫든 구두계약으로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근로자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업소에 좀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근로계약서도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제 계약서 작성에 이제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표준 근로계약서가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수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직원과의 분쟁에서 퇴직금이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퇴직금을 업주 입장에서는 좀 지급하는 것을 많이 꺼려하게 되죠. 그래서 퇴직금을 이제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전부 무효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설령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자가 이제 나중에 퇴직을 한 다음에 연봉에 이미 포함이 되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업주에게 다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노동자들을 좀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쌍방이 아무리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계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이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력을 무기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기밀 및 영업 비밀에 대한 유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그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유출되는 것과 동시에 회사가 부도 처리가 많이 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반드시 이제 직원과 이제 계약을 할 때 비밀 유지 서약을 받고 퇴사 시에서도 퇴사 후에 준수할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이제 서약을 할 때도 뭐 포괄적으로 뭐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보다 어떤 정보가 중요하고 어떤 정보가 기밀인데 이러한 정보를 유출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뭐 손해배상하겠다 이 정도를 좀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죠. 뭐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이게 뭐가 영업 기술이고 뭐가 핵심 기술인지에 대해서 좀 분쟁이 있는데,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배우는 기술, 숙련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습득한 스킬 이런 것들은 회사의 어떤 영업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로 뭐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비밀 유지 계약서에 이제 포함되어야 될 내용은 비밀 정보의 범위 좀 특정을 해야 됩니다. 모든 뭐 정보를 유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게 정보고 어떤 게 비정보인지를 명확히 규정을 해서 범위를 정하고 비밀 정보의 사용 용도, 그다음에 비밀 유지 의무, 뭐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지, 비밀 정보 관련 권리의 기속,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이러한 내용들을 넣어서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퇴사를 하고 동종 업체에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동일한 업종에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일반 뭐 스타트업이나 기술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술력이 굉장히 회사 운명에 좌지되는 이런 회사들은 경업 금지 약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영업 비밀 준수 약정의 일부인 경업 금지 약정은 근로자가 경쟁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행위 등을 막는 내용이죠. 뭐 이게 허용이 돼버리면은 뭐 핵심 기술 다 빼내가지고 팔거나 자기가 다시 창업을 해가지고 그 기존 회사는 이제 망하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이런 근로자들도 기존 업체에서 계속 근무해야 될 권리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충돌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제 판례는 한 2년 범위 내에서 전직 금지를 한다거나 동종 업종에 취업을 못하게 한다거나 창업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약정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2년 정도가 좀 판례의 태도인 것 같고, 이걸 뭐 10년, 20년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뭐 나중에 뭐 노예 계약 비슷하게 영원히 그 회사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죠. 그래서 판례는 한 2년의 짧은 범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좀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업 금지의 기간, 지역, 대상을 넓게 하는 계약은 무효죠. 이러한 약정이 그 일반 근로자의 어떤 직업 선택, 직업 수행의 자유를 좀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좀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규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직 금지 가처분인 거죠. A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B라는 회사로 스카웃이 이제 제의를 받고 B 회사로 이제 가고자 하고 있는데, A 회사 입장에서는 모든 기술을 다 근로자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B 회사로 전직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전직 금지 가처분. 그러니까 B 회사로 전직하는 것을 막아달라. 이런 소송이었죠. 요거 이제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 근로자 A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는 B 회사로 전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판례 내용을 좀 보면 회사 근로자가 알게 된 정보가 보호 가치 있는 영업 비밀이겠죠. 사용자 이익에 해당하는 점, 그 다음에 퇴직일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과도하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퇴직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 사람은 다른 뭐 유사 업체나 창업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제 또 해고와 관련해 가지고도 좀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퇴직, 자발적인 퇴직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이상, 회사 경영 난으로 인한 해고, 근로자의 사망, 회사의 부도, 사용자 파산 등이 있겠죠. 근데 다른 문제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해고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근로자의 해고가 가능한데 근로자의 질병이나 업무 능력 상실, 그다음에 학력과 경력을 사칭했을 경우에 이력서에 허위를 기재했던 경우, 무단 결근, 그다음에 동료 또는 상사에 대한 폭력 행위로 징계 등을 받고 그에 근거한 해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하더라도 예정된 해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무작정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해고는 위법이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취업 규칙, 해고 규칙에 근거를 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이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해고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해고된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그 임금까지도 모두 다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해고 절차를 준수해서 해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다정 이영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에 건승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